자, 교재 158쪽 간판의 자진 철거를 보겠습니다. 간판 철거 사유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위반 사무소의 간판에 대한 철거는 뭐 당연히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간판의 자진 철거 이렇게 돼 있는데,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지체 없이의 밑줄이에요. 그래서 지체 없이 되는 대로 빨리 일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철거해 주는데, 중개업을 안 할 때만 철거하는 거예요. 중개업을 안 할 때만. 그래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했잖아요. 그럼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됩니다. 종전사무소의 간판을 지체 없이 철거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고, 그 다음에 중개업 안 하는 거죠, 이거. 폐업 신고해버렸어요. 그럼 지체 없이 철거해야 돼요. 그리고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취소당했습니다. 그럼 지체 없이 철거해야 돼요. 중개업 안 할 때만 하는 거죠. 그렇다면 거꾸로 중개업을 휴업 기간 중이나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이에요. 이때는 철거할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주의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안 할 때만 철거하는 거다. 그럼 만약에 간판 철거 의무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않았다. 그럼 등록관청은 이거 철거 명령 내릴 수 있어요. 철거해라 하고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당연히 이건 이제 규정이 없지만 당연히 철거 명령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철거 안 했다. 그러면 등록관청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대신 철거해버리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과 간판 철거까지 다 봤는데, 그 교재 160쪽에 이전 신고 서식이 있죠. 잠깐 보시면 우측 상단에 처리기한 7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7일 돼 있고, 신청인은 그 성명, 생년월, 주소 다 기재하고 개공의 종별 다 표시하게 돼 있죠. 법인인지 공인인지 중개인인지 표시하게 돼 있고, 중개사무소 명칭 등록번호 다 씁니다. 다음에 변경 전 소재지 변경 후 소재 쓰는데 특이한 게 변경 후 명칭이 들어가 있죠. 그게 지금 특이해요.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하는데 명칭을 바꾼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상호. 그래서 이건 편의상 지금 현재 신고할 때 명칭을 바꿀 수 있게 해준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단지 내 상가에서 중개업을 하는 거예요. 푸르지오 단지였어요. 그러면 간판을 푸르지오 공인인증사무소로 했는데 옮기기를 만약에 힐스테이트 단지로 옮겼다. 그러면 힐스테이트 단지 내 상가에서 중개업을 하는데 푸르지오로 돼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칭을 바꿀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변경 후 명칭이 일단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그게 특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부분이 있는데, 이건 등록증 재교부 때문에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전 신고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사무소에 대한 내용을 다 봤어요. 다 봤고 이제 161쪽에 인장 등록으로 들어갑니다. 법제 16조인데 읽어드립니다. 법제 16조 제1항. 기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사는 밑줄이에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해야 한다 밑줄이에요. 등록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항. 기업공사 및 소속공사는 중개행위함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인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인장은 도장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도장을 등록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인장 등록. 지금 기본 조문을 읽어봤는데 인장 등록의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인장 등록의 대상은 일단 두 명이죠. 기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그럼 중개보조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소공은 인장 등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개공 및 소공사는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지문이 이렇게 떴거든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가 고용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그의 업무개 시험까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OX. 개업공사는 그가 고용한 소속공사가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그의 업무개 시험까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틀렸죠? 주어가 또 틀렸어요. 있잖아요. 소공의 자격증 개시 있죠. 개시 의무는 누가 부담한다? 기업 공인중개사가. 그죠?
개공이 부담하는 거예요. 등자 보수를 게시하라고 그랬죠. 등록증, 자격증, 보증관계 증서, 보수표. 소공의 자격증 게시는 개공이 하는 겁니다. 근데 소공이 사용할 인장 있죠. 인장의 등록은 소공이 해야 돼요. 소공이 부담하는 업무예요. 그러니까 소공 인장록이 안 돼 있으면 소공이 자격증이 먹는 거지 개공이 업무적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무의 주체가 누구냐를 일단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어요. 쉬운 것처럼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잘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 시기는 대전제가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예요. 이때까지 등록해 주는 겁니다. 다만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하면서 함께 할 수 있죠. 또 고용신고 있잖아요. 소공에 대한 고용신고와 함께 할 수도 있다. 이때 가능할 뿐이고 이때 안 했다면 업무 개시전까지 하는 겁니다. 이때 안 했다면. 자, 그럼 그 점 이해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할 인장이 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떤 인장을 등록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이거는 법인과 개인을 꼭 구분하세요. 그래서 개인이 등록할 인장과 법인이 등록할 인장이 틀리다는 얘기죠. 개인은 이제 벼락맞은 대추나무로 이쁜 도장 받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라 하면 공인인증사, 기업공사나 중개인, 소속공사를 얘기하는데 이들은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상에 성명이 나타난 것이어야 돼요. 나타난 것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것을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쁜 막도장 등록해서 파서 등록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이즈는 732입니다. 성명은 반드시 나타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73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동그란 인장 당연히 될 테고 그럼 사각 인장 되겠죠.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동그란 인장 다 쓰지 사각 인장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관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명은 반드시 풀네임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 되죠. 자,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개인이 등록할 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개업을 할 때 지인이 뭐 해줄까 그러면 그 쓸데없는 화분 버리지 말고 도장 파달라고 하라고 그랬죠? 도장. 그래서 너무 비싼 거는 이제 부담되니까 서로 뭐 대충 한 300만 원 되는 거 이런 걸로 이제 하나 파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돈 무지하게 들어오는 걸로 글자체 넣어가지고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파시면 돼요. 통상 실무적으로요, 이 동그란 인장을 쓰고 온다고 그랬는데 직경 한 20mm 정도를 씁니다. 20mm 정도. 그래가지고 이제 개업을 하고 계시면요, 그 사무소에요, 도장 파는 사람들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도장 파는 사람들은 10중 팔구 꼭 그 사주 봐준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도장 새로 파라고 그래. 이게 글자체가 이 복 들어오는 글자체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파는데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그 정도면 이제 팝니다. 그래갖고 저도 또 이제 귀가 얇아가지고 또 우리 사장님하고 나하고 도장 새로 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또 그래갖고 까만색이 어울린다 그랬고 까만색 도장으로 파왔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다가 도장을 처음에 찍을 때는 돈 들어온 거에 찍어야 된다고 그랬고 통장도 새로 만들었잖아요 또. 근데 들어오긴 개뿔 들어옵니까? 어쨌든. 자, 그래서 도장 이제 이쁜 거 파서 등록하시면 돼요. 개인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등록하면 돼요. 성명 플러스 73. 근데 법인은 달라요. 법인은 상업등기 규칙입니다.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하셔야 돼요. 이 상업등기죄에 따른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 뭐냐면요, 이게 바로 법인인감도장이에요. 그래서 법인인감 등록하셔야 돼요. 법인은. 그럼 우리 개인인감도장은 동사무소 신고돼 있죠. 법인인감도장 어디 신고돼 있냐면 등기소에 돼 있죠. 그래서 등기소에 신고된 법인의 인감을 등록하셔야 됩니다. 법인은.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럼 법인의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 있잖아요. 이건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업등기 규칙에 따라 이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등록할 수 있다. 그러면 분사무소는 인장 등록 안 해도 되느냐? 이 문제가 있어요.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서 이거 안 해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까 우리 신고필증 서식을 봤는데 신고필증에 분사무 사용할 도장 찍는 난이 있었죠. 그러니까 인장 등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사무소도. 근데 왜 할 수 있다로 돼 있을까? 이건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된 사무소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광명시에 있는 거예요. 근데 분사무소를 종로구에 설치하잖아요. 그럼 광명시 여기 주된 사무소에는 법인인감도장이 등록돼 있겠죠. 근데 종로구 분사무소에 법인인감도장만 등록하다고 한다면 이건 무지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요, 이거.
거래할 때마다 갖다 찍어야 되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불편할 것 같다면 대신에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분사함 사용할 인장은 상업등기치에 따라 이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으로만 등록해야 된다 그러면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권을 준 거다. 그 점을 이해해 두시고. 그럼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 뭐냐? 이건 시험에서 묻지 않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 상법상 지배인이라는 자가 있거든요. 이 지배인인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로. 그럼 상법상 지배인이 누구냐면 자신의 영업구역입니다. 영업구역 내에서는 소송상 소송의 모든 권한을 대표이사 권한을 대행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는 자기가 지점듣기를 하면서 업무에 사용할 도장을 등기소에 신고해낼 수가 있는데 그 도장을 우리는 지배인인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법상. 이 지배인은 그럼 우리 실생활로 돌아오면요. 은행 지점장들 있죠. 이분들이 지배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 우리로 따지면은 지점장이 누구예요? 분사함소 책임자죠. 그러니까 책임자는 상법상 지배인의 지위에 있다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분사함소 설치하면서 책임자가 자기가 업무에 사용할 도장을 등기소에 신고를 해놓을 수가 있는데 그 인장을 지배인인감이라고 부르는 거고 우리 법에는 이게 대표자 보증하는 인장으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인의 경우는요. 등기소에 신고된 인감이 아니면 절대 등록할 수가 없어요. 법인인감 증명서 제출로 이거 등록하거든요. 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표자 보증인장은 바로 그런 인감이다. 참고해 두시고 막도장은 절대 법인은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등록할 인장을 다 따져봤고요. 이제 등록 장소죠. 어디다 등록해야 되느냐? 이건 당연히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되겠죠. 분사함소만 주의하면 돼요. 그럼 분사함 사용할 도장은 주된 사함소 등록관청에 등록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종로구 분사함소에서 사용할 인장, 주된 사무소인 광명시장에게 등록 들어가야 돼요. 주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등록 인장을 분실했어요. 그럼 변경 등록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변경 등록은 변경한 날로부터 7일이죠. 7일 내에 들어가셔야 돼요. 7일 또 나왔죠. 그러니까 변경 등록 기한은 7일이다. 그래서 이제 7일 내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개인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도장을 분실했어요. 등록 인장을. 근데 2달 내내 도장 찍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미리 변경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전에만 들어가고 찍어주면 되죠. 등록관청이 뭐 오늘 잊어버렸다는 거 할 수도 없고요. 근데 법인은 의미가 있죠. 법인은 법인인감 도장 분실해버리면요. 등기소에다가 법인인감 변경 신고하잖아요. 그럼 그 날짜가 나오기 때문에 그로부터 7일 내 변경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인장의 변경은 7일 내 한다. 그러면 인장 등록의 방법, 변경 등록의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이것도 개인과 법인이 틀려요. 그래서 개인의 경우는 인장 등록, 변경 등록 신고서가 있거든요. 이걸로 들어갑니다. 근데 법인이잖아요. 법인인격공사는 인장 등록, 변경 등록의 방법이 상업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가름한다 이랬어요. 즉 법인인감증명서 때에다가 갖다 주면 끝이란 얘기입니다. 등록 방법도 둘이 틀리죠 지금? 제출로 가름한다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 일단 이해를 해 두시고요. 이게 그러면 인장 등록 방법이 전자문서로는 안 되느냐? 이거 전자문서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전자문서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거 우리가 다 정리할 건데 나중에 인장 등록 변경록 전자문서 돼요. 우리 고용신고 있죠. 소공사나 보조원 고용 고용신고 다음에 종료신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전자문서로 돼요. 그래서 고용신고 부분도 일단 전자문서로 된다는 거. 고용신고, 종료신고 참고해 두세요. 이것도 전자로 됩니다. 전자문서로. 인장 등록 변경도 돼요. 그럼 인장 등록을 전자문서로 한다, 인터넷으로 한다. 그러면 결국은 스캐닝 해야 되죠. 도장 찍어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재에 관한 사항인데 인장은 업무 관련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공이 인장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정지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인장 등록제도 이해해 두시고요. 그러면 지금 인장 등록에 대해서는요, 여기까지인데 그 서식을 잠깐 좀 볼까요? 그 서식이 지금 현재 교재 165쪽에 있죠. 개업공사, 소속공사 인장 등록, 등록인장 변경 신고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서식 있잖아요.
우리 기억나세요? 중개사무소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또 고용신고할 때 우리 소공사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등록신청서, 고용신고서에 이거 인장 등록 이때 같이 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등록신청이나 고용신고할 때는 지금 나오는 165쪽 서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등록신청과 고용신고와 함께 한다면 그 신청서, 신고서식에 같이 돼 있고, 이거는 지금 165쪽 서식은 업무 개시 전까지 인장등록을 한다. 그럼 이때 쓰는 거예요. 이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해 두시고, 그럼 이제 처리기한은 즉시로 돼 있고, 신고인, 개업공사, 종별, 중개사무소 이 부분은 다른 서식과 똑같아요. 똑같고, 그 다음 이제 등록 사유 그래갖고 개설등록, 등록인장 변경, 분실, 훼손, 그 밖의 사유 쓰게 돼 있네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첨부 서류 그래갖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첨부하게 돼 있죠? 원본 동그라미, 첨부 서류의 동그라미예요. 왜 첨부하게 돼 있느냐? 우리 등록증 서식에 도장 찍란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도장 도장 이거 등록을 한다든가 인장등록을 한다든가 병등록을 하면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죠. 거기다 찍어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등록인장인 부분은 우측 하단에 이제 찍어갖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인장등록, 등록인장 변경 신고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업무개시 전까지 들어갈 때 쓰는 서식이다.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신고 서식을 다 봤고요. 그럼 넘어갑니다. 휴폐업 신고에 이제. 그럼 166조. 중기업의 휴업 및 폐업. 이것도 물론 매번 출제합니다. 그럼 법제 21조 읽어드립니다. 1항. 개업공사는 3월을 초과하는 휴업, 밑줄이죠. 3월을 초과하는 휴업 밑줄 긋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폐업 또는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는 하고자 하는 때 밑줄이에요. 등록관청 회사실을 신고해야 된다.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음 2항 갑니다. 제1항 규정에 의한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의 밑줄이에요. 다만 질병으로 인해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항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갑니다. 휴폐업 신고인데 중개사무소를 쉬는 게 휴업, 문을 닫아버리는 게 폐업인데 지금 휴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이죠.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휴업을 하고자 할 때예요. 할 때는 이때는 등록증 반납해야 되거든요.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시고 휴업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 휴업 신고 사전 신고다 사후 신고다? 사전 신고예요. 휴업을 하기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된다면 틀렸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 아닌데 그렇게 잡습니다. 우리 공인인증서 법령 과목에서 유일한 사전 신고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이거 휴폐업 신고가 유일한 사전 신고예요. 그래서 그 점을 일단 감 잡아두시고 휴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 반납이에요. 그리고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때만 신고 의무가 있으니까 2달을 쉽니다. 그냥 쉬면 되죠. 그러면 정확히 3개월을 딱 쉬는 거예요. 신고 의무 있다 없다? 없죠. 3월 이하 휴업할 때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해 두시고, 근데 이것도 이거 휴업 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신고 위반이니까. 근데 휴업 신고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을까? 흔치 않은데 2달 반 쉬다가 일주일 열어놨다가 다시 2달 반 쉬는 거예요. 처벌을 못 하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아파가지고 연속하게 4개월 입원하게 됐다. 그럼 이때는 미리 휴업 신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괄호 속에 있는 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개사무소 등록 통지 받았어요. 그럼 등록된 거죠. 등록이 됐는데 3월이 넘도록 등록 통지 받고 3월이 넘도록 업무를 시작하지 않아요. 그러면 휴업 신고 들어오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등록 파트를 공부할 때 업무 개시 시한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그랬죠. 근데 이 규정과 관련해 해석했을 때 등록 통지를 받았는데 3월이 넘도록 업무 개시하려면 휴업 신고를 미리 해줘야 됩니다. 그래갖고 등록 통지 받았는데 교통사고 나갖고 4개월 입원하게 됐다. 그럼 미리 휴업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휴업 신고를 안 한다면 3개월 내에는 업무 개시해야 될 거예요. 일단. 자, 그 다음에 휴업은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고요?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대원칙이에요. 6월 넘겨서 휴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이 부득이한 사유,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봅니다.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약, 그 밖에 이에 준한 사유예요. 질병, 징집, 취약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같으면 폐업하겠다 이거. 그죠? 7개월 입원하는데 폐업 신고하겠다. 군대 간다? 어쨌든 일단 이런 사유가 없다면 절대 6개월을 못 넘깁니다. 근데 이런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최장 기한의 제한도 없어요. 얼마든지 휴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거든요. 없는데 최초에 4개월의 휴업을 하는 거예요. 기간을 연장하는 거죠. 기간 명령하여 3개월 더 쉽니다. 이거 되느냐?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장을 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6월을 추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다음에 휴업 기간을 변경하고자 하잖아요. 그럼 이때도 미리 신고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4개월 쉬겠다고 휴업 신고했어요. 놀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한 달 더 놀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기간 만료 전에 미리 기간 명령 신고 들어가는 얘기예요. 얘기고,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잖아요. 그럼 재개 신고하셔야 돼요. 이것도 미리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개월 휴업 신고했는데 이거 업무를 만료되어 재개, 휴업기간이 만료되어 재개하고자 할 때 재개 신고 안 해도 되느냐? 이때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휴업기간이 만료되었던 중간에 하든 미리 신고하고 재개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반환해버렸죠. 이거 반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개 신고받은 등록증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주게 돼 있어요. 즉시 반환한다. 즉시와 지체 없이가 나오는데 시험에서는 이걸 바꿔낼 일이 없으니까 숫자로 일단 기억하는데, 근데 이제 개념적으로는요, 즉시가 빠르다, 지체 없이가 빠르다? 즉시가 빠르다고 그랬죠. 즉시는 2글자고 지체 없이는 4글자예요. 그러니까 즉시는 3, 4시간 내에 처리하게 돼 있고 지체 없이는 되는 대로 빨리 하는 얘기예요.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 그래서 즉시 반환하게 돼 있다. 이 정도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휴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폐업이에요.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때 기업공사가 역시 폐업을 하고자 할 때요. 하고자 할 때는 이때도 등록증 반납이에요.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시고 폐업 들어가셔야 돼요. 이것도 그러면 사전신고다. 그래서 휴폐업 신고는 모두 사전신고예요. 모두 사전신고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그럼 이제 나머지 기타 사항인데 이거 휴폐업 신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줘야 돼요. 그리고 분사함소별로 휴폐업 들어갈 수 있어요. 분사함소 따로따로 휴폐업 들어갈 수 있어요. 주된 사무소 휴업하더라도 분사함소 영향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느냐? 잘 묻는데 이거 휴폐업 신고 자체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죠. 그럼 휴폐업 신고 자체는 등록증을 첨부하기 때문에 전자신고 안 돼요. 근데 휴업기간 변경 신고, 그 다음에 업무 재개 신고 있죠. 이건 전자신고 됩니다. 그래서 인장 등록, 변경 등록, 고용 신고, 종료 신고 다 전자문서 되고요. 그 다음에 기간 변경, 재개 신고는 돼요. 근데 휴폐업 신고는 안 돼요. 등록증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 일단 주의해 두고요. 근데 이제 인장 등록도 등록증 원본 첨부하는데 전자문서 됩니다. 뭔가 안 맞죠?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잘 물어보니까 꼭 이해해 두시고요. 그러면 만약에 업무 재개하겠다고 전자신고를 했어요. 인터넷으로 해버렸습니다. 등록증 반환받아야 되죠. 어떻게 반환받는다? 아쉬운 놈이 우물 파야 되죠. 그러니까 갔다 오거나 아니면 오토바이로 보내달라고 해야 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해해 두시고, 휴폐업 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6월 초과 무단 위협했잖아요. 이때는 중개업을 할 의사가 없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임취입니다. 6월 초과 무단 위협은. 자, 그래서 휴폐업에 대한 내용을 다 봤고요. 그러면 서식을 잠깐 보실래요? 교재 171조.
부동산 중개업, 분사함소,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 이렇게 되는데 하나의 서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 신고인, 개업공사의 종별, 중개사무소는 다 똑같아요. 똑같고 거기 신고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휴업인지 폐업인지 재개인지 기간 변경인지 이렇게 휴업기간을 다 쓰게 돼 있네요. 작년 30회 때 이 부분을 물어봤다고 그랬죠? 30회 시험에서 물어봤는데 지금 30회 문제가 우리 교재에 실려 있거든요. 옆에 페이지 잠깐 보시죠. 170페이지. 그 문제 중에 2번 지문을 잠깐 보세요. 개업공사가 부동산 중개업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폐업 기간, 부동산 중개업이 휴업 신고서를 작성하는 휴업 기간을 기재해야 한다. 틀렸죠? 이게 서식 내용을 물어보면 상당히 좀 어려운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니 폐업 신고하면서 나 폐업 3개월만 할래. 폐업 기간 적는 난이 있겠어요? 당연히 없죠. 휴업 기간은 있죠. 근데 내가 얼마 동안 휴업하겠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제 서식 내용을 물어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어려워합니다. 난이도 상으로 우리가 분류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많아요. 답이 거기에 있어요. 참고하시고. 근데 시험장에서는 이게 잘 안 보인다는 게 문제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휴업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 봤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럼 이제 중기계약 들어갈까요? 172조. 자, 이제 중기계약으로 들어왔는데 이 중기계약도 매번 출제합니다. 매번 출제하는데 한 문제 이상을 출제해요. 그럼 중기계약 개념이에요. 토지를 갑이 갖고 있어요. 을과 거래하신대요. 이 거래를 A가 소개합니다. 내 토지 팔아주세요. 알았어요. 내 토지 구해주세요. 알았어요.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중개계약은 중개의뢰인과 기업공인인사 간에 체결되는 중개의뢰에 관한 합의. 이게 바로 중개계약이다. 중개의뢰계약의 준말이에요. 중개계약이. 그러니까 의뢰인과 개공사에 체결되는 계약. 이게 중개계약입니다. 이 부분이죠. 이게 중개계약이에요. 이게 중개계약이고, 그럼 후일 이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의 토지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와 같은 계약 체결되죠? 이 계약을 통칭하여 뭐라 하느냐?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의 체결된 계약. 이 계약을 통칭하여 우리는 거래계약이라 불러요.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거래계약은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이게 중개계약이다. 그래가지고 뭐 중개의 독점성 유무에 따른 구분, 중개보수 지불 방법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중개행위자 수에 따른 분류. 그래가지고 이제 쭉 정리를 잘 해놓으셨네요. 우리 제작께서. 이건 이제 나중에 실무 시간에 잠깐 언급을 다 할 거고요. 지금 우리는 법령 파트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공사법에 규정된 중개계약인 173조 일반 중개계약,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일단은 그저 2장을 넘기면 전속 3장이네요. 전속 중개계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가겠습니다. 그럼 일반 중개계약인데 먼저 이 일반 중개계약에 대해서는 우리 법 22조에 근거하거든요. 보통 중개계약이라고 하는데 개념은 이거예요. 일반 중개계약은 의뢰인 갑이 기업공사 A한테 중개 의뢰했거든요. 근데 옆집 개공 B한테 또 의뢰하고 옆집 개공 C한테 또 의뢰하고 이 중 가장 먼저 거래를 성사시키는 경우한테 보수를 주는 형태예요. 이게 일반 중개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형태죠. 그래서 22조에 통치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문만 충실히 정리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법제 22조 173조 맨 밑에 중개 의뢰인은 중개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는 기업공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약서 약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요청할 수 있다. 자, 그럼 볼까요?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업공사에게 일반 중개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럼 생각해 봐야죠. 중개계약서 써달라고 의뢰인이 요청했습니다. 그럼 이 요청에 대해 개공이 반드시 승낙을 함으로써 일반 중개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겠는가의 문제죠.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나는 중개약 쓰기 싫거든요. 딴 데가 알아보세요. 물론 문 닫을 각오는 해야 되죠.
그래서 작성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일단. 근데 오케이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의뢰인이 요청에 작성하니까 여기에다 기재해 줘야 될 사항이 있거든요. 이게 일반 계약서 기재할 사항이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기재할 사항이 그러면 174쪽 그냥 맨 밑에 박스로 가죠. 이건 조문으로 가지 말고. 일반인의 작성 요청 박스 찾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기억.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를 기재해 줍니다. 물의 동그라미. 거래 예정 가격 기재합니다. 가짜의 동그라미. 디귿.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해 정한 중개보수 수의 동그라미. 리을. 그 밖의 개업공사 중개원이 준수할 사항 준자의 동그라미. 물가 수준이죠. 일반인은 물가 수준을 걱정한다. 그래서 물가 수준으로 암기하는데 중개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죠. 이거 물 상태 아니에요. 위치 및 규모, 소재지 면적 같은 걸 얘기하죠. 시설물의 상태 이런 거 아니에요. 물 상태 아니다. 거래 예정 가격입니다. 거래 가격 아니고. 다음에 중개 보수를 기재합니다. 보수 문제가 많으니까 중개계약서를 쓴다면 보수를 꼭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암기표에서 숫자는요 전부 다 보수예요. 중개 보수. 그 다음에 의뢰인과 개공이 준수할 사항을 써줍니다. 물가 수준을 넣어줘요. 자, 그래서 그 점 이해해 두시고 다음 거기 이제 175쪽에 맨 위에 4번 표준서식의 사용 권장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그럼 동그라미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약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랬죠. 국토부 장관의 밑줄 권장할 수 있다 밑줄.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표준서식을 역시 국장이 정할 수 있다는 걸 주의해야 돼요. 등록과처럼 바꾸는 거 조심해야 되고 권장할 수 있다요. 해야 한다 아니고. 그럼 국장이 정해놓은 일반 중개약서 표준서식이 있느냐. 이거 지금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일반 중개약서 표준서식은 현재 정해져 있다 그랬죠. 정해져 있다 밑줄 쫙. 그래서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표준서식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있고요. 그러면 이 서식을 우리 개업공사는 사용할 의무가 있겠는가? 일반 중개약서에 사용할 의무? 없어요. 권장서식이니까. 나아가 이걸 보관할 의무도 있느냐? 없어요. 보관의 의무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 일반 계약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개공한테 작성해 의무도 없죠. 표준서식 사용할 의무도 없죠. 보관할 의무도 없어요. 어떠한 의무도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 왜 규정을 두고 있으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체결되는 게 뭐라고요? 일반 중개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통칙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일반 중개약이었어요. 이해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거기 이제 나머지 내용은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참고를 하시고 한 장을 넘기면 일면 서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서식 작성 요령이라든가 기재 내용에 대해서는 이거 실무 시간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 시간에 그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서식이 있다는 거 일단 이해해 두시고 자, 한 장을 넘기시면 이제 전속중개약 제도가 있죠. 전속중개약 제도. 그럼 전속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전속이란 말 들어봐요. 뭐 프로야구 모 선수가 어디 구단과 전속 계약했다. 그럼 이 선수는 다른 구단과 계약 못하죠. 그렇듯 우리도 전속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의뢰인 갑이 특정한 개업공사 A한테만 중개할 권한을 부여하고 이 개업공사가 승낙을 함으로 체결되는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물건 개공 혼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한 중개업소에만 전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전속중개약 제도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법 23조에 근거하는데 의뢰인은 전속중개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23조 1항만 잠깐만 읽어드리면 23조 제1항 178쪽에 지금 조문 중개의뢰인은 중사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 특정한 개업공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사에 한하여 당해 중사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이하 전속중개계약을 한다 를 체결할 수 있다 그랬죠. 체결할 수 있다 밑줄 쫙 긋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럼 의뢰인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죠. 의뢰인이 나는 이 중개업소만 물건 내놓을 거거든요. 딴 데 안 갈 거거든요. 잘 해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면 개공이 이를 승낙을 함으로써 전속중개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느냐?
물건을 꼭 받을 의무가 있느냐?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없겠죠? 나는 이거 해외여행 가야 되거든요. 딴 데 가라 보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문 닫을 각오는 해야 됩니다. 물론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체결의 의무는 없어요. 그러면 중개 완성 의무는 있느냐? 체결했다 하더라도 완성 의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이든 전속이든 중개를 완성할 의무 자체는 없습니다. 참고해 두시고. 자, 그럼 이제 OK를 했어요. 그럼 전속이 체결되는 겁니다. 전속이 체결되는데 우리 법은 개업공사를 믿는 것 같아, 안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죠? 그러니까 전속을 체결한 개공은 특별히 이제 의무를 부담하십니다. 의뢰인 피해 방지를 위해서. 이게 전속 개공의 의무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전속 개공의 의무인데 우리 교재 이제 양괄호 5번 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속을 체결한 우리 개업공사께서는 먼저 전속 중개계약 서식이 있거든요. 전속 중개계약 서식을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 이게 첫 번째 의무. 작성 의무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두 번째. 전속 중개계약서 작성했잖아요. 이것을 보존도 하셔야 돼요. 보존은 보관을 얘기합니다. 서류 보관이 첫 번째 등장했는데 우리 서류 보관 세 가지거든요. 전속 중개계약서 보관을 3년간 해주셔야 돼요. 몇 년이라고요? 3년 보관해야 됩니다. 그 다음 물건 혼자 받았잖아요. 빨리 거래시키라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주셔야 돼요. 다만 이 정보 공개 의무에 대해서는 중개의뢰인이 특별히 비공개를 요청한 거예요.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공개 금지예요. 뭐 연예인이나 정치인 이런 분들이 비공개 요청하겠죠. 뭔가 일단 공인들. 그래서 비공개 요청 시에는 공개 금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아무 얘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 공개하는데 전속 중개약 후 정보 공개는 7일 내에 하시는 거예요. 7일. 7일 또 나왔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소입 통지 7일. 등록 통지 7일. 임장의 변경록 7일. 전속 중개약 시 정보 공개 7일.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7일은 나중에 통째로도 암기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7일 내에 정보를 공개하는데 어디다 하느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죠.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이에요. 이게 망신입니다. 망 또는 신.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그럼 일간신문이라고 그랬으니까 생활정보지에다만 공개하는 거예요. 정당한 공개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망 또는 신에 공개하고 공개한 내용 있죠. 공개한 내용도 문서로 의뢰인에게 통지하게 돼 있어요. 성실 공개 의무를 간접적으로 부여한 거죠, 이거. 통지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공개할 정보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공개할 정보에 대해서는 현재 교재 179쪽에 180쪽에 박스 처리돼 있죠. 그래서 이 공개할 정보는요, 우리가 그 확인 설명 의무를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이 확인 설명 사항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리고 그거하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보기로 하죠. 공개할 정보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이제 그때 공개할 정보도 정해져 있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공개한 내용도 모두 문서로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속 중개약서를 봤더니 의무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법령상 의무였고요.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을 봤더니 의무 두 가지가 뭐가 있느냐? 업무 처리 상황입니다.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2주에 1회요. 2주에 1회 이상은 문서로 의뢰인에게 통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았다 해놓고 해외여행 상결 갚아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업무 처리 상황 2주에 한 번씩 이걸 뭐 1주에 2회 뭐 1주에 2회 뭐 10일에 1회 막 이런 식으로 막 내는데 어쨌든 2주에 1회 이상은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하게 돼 있고요.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이행하라. 이런 의무를 더 부여해 놨죠. 이게 전속기업공사의 의무였어요. 이게 5가지가. 그러면 여기에 대응하는 전속중개 의뢰인이 있거든요. 전속중개 의뢰인께서도 의무를 부담하죠. 그럼 전속을 체결한 의뢰인은 어떤 의무를 부담하시냐면 먼저 위약금 지불의 의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요. 소요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 의무를 이해하는데 협조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3가지 의무로 의뢰인 의무는 크게 대별됩니다.
그럼 위약금이란 말은 의뢰인이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어주는데 얼마를 물어주게 됐냐면 중개 보수에 해당한 금액으로 물어주게 됐어요. 보수에 해당한 금액. 그러면 이 위약금은 첫 번째 어떤 경우에 물어주냐면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이 의뢰인은 다른 계공한테 중개 의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이거를 다른 계공 B한테 또 의뢰해요. 의뢰하고 이자가 소개한 상대방과 을과 거래해버립니다. 배신했죠, 지금. 그러니까 전속중개 의뢰인은 갑에게 뭐 지급해야 된다고? 위약금 지급해야 돼요. 그 금액은 중개 보수에게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다음 두 번째 위약.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어요. 근데 A가 을을 소개한 겁니다. 근데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어요. 갑은 6억을 달라고 했고 을은 5억 8천 주겠대요. 2천만 원 갭을 못 줄인 거예요. 계약이 결렬됐죠. 그래가지고 갑을이 중개사무소 나와서 골목길 가시다가 이것도 인연인데 차 한잔 합시다 했어요. 근데 마침 그 옆에 지하다방이 있었대요. 그래서 지하다방 가서 둘이 차 한잔 마시며 얘기하다 보니까 고향 선후배 사이예요. 그래서 갑이 그랬죠. 이거 계공한테 비싼 중개보수 줄 필요 있느냐? 우리끼리 1,000만 원 양보해서 여기서 계약하자는 거예요. 해가지고 전속중개 의뢰인이 계공이 소개한 상대방과 계공을 배제했죠. 지금 따돌렸어요. 따돌리고 몰래 지하다방에서 직거래해버린 거죠. 이게 지하다방 사건입니다. 배신했죠. 그럼 갑은 A한테 뭐 지급해야 돼요? 위약금 지급해야 돼요. 그건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첫 번째 위약은 그거 아니에요? 전속중개 의뢰인이 다른 개업공사에게 중개 의뢰할 그가 소개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두 번째 위약은 전속중개 의뢰인이 계공이 소개한 상대방과 계공을 배제하고 직거래했을 때죠. 자, 그 다음 이제 소요비용 지급 의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개업공사가 지출한 비용을 물어주는 거예요. 계공의 지출 비용을 물어주는데 조건은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50% 범위 내에서 계공이 지출한 비용을 물어준다. 중개보수 50%를 물어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걸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그 지출 비용을 물어줍니다. 어떤 경우냐면 의뢰인 갑이 A와 전속을 체결했어요. 아파트 내놓고 백화점 갔다가 옆집에 사시는 을을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을과 같이 쇼핑을 하다가 내 아파트 내놨다 그런 거예요. 그러자 을이 그래? 그거 내가 살게 그런 거예요. 즉 전속중개 의뢰인이 우연히 만난 상대방과 거래해버렸죠. 이건 배신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공사가 지출한 비용만 물어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우연히 만난 상대방이 있죠. 이자를 우리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자가 줄여서 스발상이에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절대 세게 발음하면 안 되죠, 이거. 그래서 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는 개공한테 소요비용을 물어준다. 단 조건이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지출비용을 물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상거래가 됐을 때 갑이 A에게 보수 지급할 금액이 100만 원이었는데 이때까지 개공이 스발상과 거래했습니다. 그래서 개공이 지출한 비용이 이때 60만 원이었다면 얼마까지 물어주면 돼요? 50만 원까지만 물어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30만 원 지출했다. 그럼 30만 원 다 물어줘야 되죠. 그래서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지출 비용을 물어준다는 걸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를 이해하는데 의뢰인의 협조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 정보를 알고 있다면 정확하게 다 고지해 주라는 얘기죠. 그래서 협조할 의무로 일단 분류됩니다. 그러면 이 전속계약제도는 바로 여기까지고 전속중개약은요 유효기간이 명문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그래서 이제 명문이 있는데 유효기간은 당사자의 별도의 약정이 없잖아요. 그럼 이때는 3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몇 개월이요? 3개월. 이것도 잘 물어보는데 다만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이에요. 약정이 없다면 3개월로 갑니다. 그래서 약정으로 한 달로 하든 6개월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이게 바로 전속중개약제도였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일반 중개약, 전속중개약 두 개를 두고 있는데 전속은 매번 물어봅니다. 무조건 물어보는데 어쨌든 일반을 체결한 우리 개업공사 있잖아요. 일반 중개약을 체결한 개업공사는 정보 공개 의무 같은 거 일반 유서 보관 의무 같은 거 없죠. 전속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업무 처리상 통지 의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중개약을 체결한 의뢰인은요. 이렇게
스발성과 거래했을 때와 소유비용, 지급비용 같은 거 없어요. 위약금 지불할 일은 없겠죠. 이게. 그래서 전속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특히 이제 참고로 이거 위약금 케이스 1번은 일반 중기계약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전속이만 특이한 현상이죠. 근데 2번의 케이스는요, 일반 중기계약서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개업공사가 이 손님을 붙였어요. 소개를 했는데 개공을 따돌리고 몰래 만나서 계약해버린 거예요. 일반 중개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이 갑이 전속을 체결한 의뢰인이라면 위약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갑이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라면 중개보수를 내놔야 됩니다. 따돌리고 계약하면. 계약 체결에 결정적 기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건데 실무적으로 말이에요. 특히 이제 상가 같은 경우 이게 손님들끼리 만나서 계약하는 경우들 많죠. 그런 게 이제 되도록이면 없어야 되는데 참 그런 일 있게 되면요 잠 못 잡니다. 한 3일은 잠 못 자요. 끙끙 앓습니다. 아주 아니할 말로 패 죽이고 싶죠. 그러면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개공이 소개를 했는데 따돌리고 계약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증명을 하면 보수를 받을 수가 있는데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계약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속이 상하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전속제도와 일반인격제도를 이제 다 봤습니다. 그럼 우리 교재 말이에요. 전속계약서 서식이 또 있죠. 184조 서식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작성의 의무, 사용 의무가 다 있고요. 물론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건 이제 실무 시간에 나중에 실무 시간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일단 요 이론적인 줄기를 일단은 잘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부동산 거래망은 다음 시간에 나가도록 일단 하죠. 자, 그럼 오늘 유인물 잠깐 볼까요? 자, OX인데 유인물 1번 지문입니다. 경기도 광명시의 중개사무소를 둔 법제 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의한 개업공사. 이자가 누구예요? 중개인. 이자의 업무지역은 광명시이다. 틀렸죠? 경기도가 업무지역이죠. 시도가 업무지역이니까 이때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 그러니까 경기도가 업무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1번 지문 X. 2번 지문.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2개 소둔 경우 이 법인의 최소 보증 설정 금액은 2억 원이다. 2억이 아니고 4억이 돼야 되죠. 그래서 분사무 2개 소니까 주된 사무소 2억에 분사무 2개 소 2억 추가니까 4억. X. 3번입니다. 개업공사는 원칙적으로 다른 개업공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그래서 X.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인 자는 공동 사용할 수 없죠. 자, 그래서 3번 질문 틀렸고 4번 질문.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때는 이전한 날부터 7일 내에 등록과청에 신고한다. 전형적인 질문이죠. 7일이 아니고 10일. 10일 내 이전 신고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4번 질문 틀렸고 5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사는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중개사무소 안에 부기신고서 게시해야 될 의무가 있다. 자, 그럼 이 부분은 이제 게시 의무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는데 공인중개사법상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법상 사업자 등록증 게시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세법상 게시 의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상은 등자부수죠. 등록증 원본, 이건 개설등록증 원본이에요. 자격증 원본, 보증관계증서, 보수표.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나 실무교육 수료증은 우리 법상 게시 의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X. 6번. 중개법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틀렸죠? 중개법인도 공사사무소 쓸 수 있어요. 부동산 중개 쓸 수 있고요. 공인중개사 개공도 마찬가지죠. 근데 중개인은 공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법인도 공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X. 자, 그럼 7번 갑니다. 중개법인은 부동산 개발, 공급업을 영위할 수 있다. 못하죠? 부동산에 대한 상담까지만 가능하고 직접 개발 공급은 못합니다. 그래서 X. 8번. 공인중개사개업공사는 부동산 상담업을 영위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개공이죠. 개인은 웬만하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상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 9번 내려가죠. 개업공사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는 10일 내에 등록과청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업무 개시 전. 종료신고가 10일이죠. 그러므로 X. 자, 그럼 10번 내려갑니다.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개업공사는 고용인과 함께 부진정 연대, 무과실 성격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맞죠? 예를 들어서 무과실 책임이고요. 부진령 연대 성격의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맞아요. 10번 맞고요. 그럼 5. 11번 기업공사는 중개행에 사용할 인장을 중개사무소 개설록 신청 시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틀렸죠? 등록 신청할 때 인장록 할 수 있다요. 해야 한다가 틀렸어요. 등록할 수 있다. 업무개 시점까지는 등록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1번 일단 X. 다음 12번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는 10일 내에 변경을 해야 한다. 며칠이에요? 7일. 7일 내에 변경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12번 X. 이거는 이제 변경 등록, 인장 등록 모두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요. 자, 13번 내려갑니다. 3월 이하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휴업 신고할 필요가 없다. 맞죠? 3월 초과 휴업 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니까. 3월 이하 휴업할 때는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자, 그래서 13번 맞고요. 14번 내려갑니다. 휴업 신고한 기업공사는 그 신고한 휴업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 틀렸죠? 휴업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등록증 반환 받아야 되니까 재개 신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죠. 재개 신고는 들어가야 돼요. 휴업 신고했다면. 자, 15번 내려갑니다. 기업공사는 전속 중개사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5년이 아니고 3년 보관해야 되죠. 3년입니다. 그래서 X. 자, 그래서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내일 모레 설 명절인데 명절 잘 세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향 잘 다녀오시고 저는 설 명절을 세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